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면서 김정숙의 해외여행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외국 여행이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일본 여행이 무산된 만큼 김정숙이 또 어느 나라를 물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번 주 폭염과 관련해 실내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다며 거리두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보다 더위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냐며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각자의 차량으로 창문을 닫고 하는 차량 시위는 대체 왜 막은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만 53세에서 54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또 먹통 사태를 빚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먹통인데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연령대별 분산 예약을 도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스템 안정화 작업까지 진행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누가 먹통 정부 아니랄까봐 먹통 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쯤이면 백신이 부족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조사 결과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 측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자가 국민의힘 입당 시기와 관련해 그렇게 늦기야 하겠냐마는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민의힘 입당을 늦게 하진 않겠지만 현재는 입당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대표 외에도 박 대표 동생 부부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를 했다가 미수에 그쳐 남북발전 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발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건데 남북발전 기본법을 위반했다니 참 거지 같은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전 완등에 성공한 10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웅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브로드 피크봉 정상 등정 이후 하산하는 과정에서 19일 조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파키스탄과 중국 당국에 수색 작업을 요청해 실종된 김웅빈 대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일본 크루즈선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선박 내 코로나 대량 감염 사태,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나라 사태는 아니었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이 배 안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의 방역 조치를 과연 어떻게 할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참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런 사례를 지켜보고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탑승해 있는 우리 국민을 거들떠도 안 보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34진에서 우려한 대로 대량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장병의 82%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이자 나라를 위해 파병 나가 있는 장병들, 우리 아들들을 문재인이 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의 안보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장병들을 홀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나몰라라 처사는 정점을 찍은 듯합니다. 최근 개밥보다 못한 장병들의 부실급식 사태로도 장병들의 건강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는 청해부대 사태를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게 바로 정당한 탄핵 사유일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해상사고로 인해 탄핵을 당하셨으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현지 보건당국이 청해부대 34진 장병 101명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247명이 양성, 5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은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18일 장병 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현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하참은 지난 18일까지 폐렴 증세를 보여 집중관리받던 환자 3명 가운데 2명은 증세가 호전됐으며 집중관리받는 중증 환자 1명의 경우 공중급유 수송기로 한국 후송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는 군에서는 해외 파병 부대를 위한 코로나 대응책도 안 만들었던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일 코로나 의심 증상 환자가 생겼다면 그때부터 코로나를 의심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군은 코로나 대응 매뉴얼도 안 만든 것 같다면서 군함처럼 산밀, 즉 밀폐된 공간, 밀집한 인원, 밀접한 접촉 환경에서 한 명이 감염되면 곧 대량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아덴만의 경우 한국군 혼자 파병된 것도 아니고 연합국 함대와 함께 있을 텐데 코로나 의심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는 해상작전 헬기가 있다. 그건 모형이냐. 그걸로 의심 환자를 후송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해부대 대량 감염은 전염병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개탄한 김 교수는 군 당국이 코로나 사태에 무성의한 대응을 한 탓에 장병들이 적과 싸우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쓰러진 셈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조국 아들이 타고 있었어도 이렇게 했겠느냐, 문준용이 타고 있었어도 무방비 상태로 뒀겠나 라면서 분통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조국 아들이나 문재인 아들이 타고 있는 배였다면 대통령 전용기를 급파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는 바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18일이 돼서야 뒤늦게 헐레벌떡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청해부대가 기항 중인 곳으로 급파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34진 장병을 태운 수송기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 당국은 청해부대 장병들이 귀국하는 즉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한 뒤 격리시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리 수용할 시설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리할 곳이 없으면 문재인 안방이라도 쓰길 바랍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집에서 자도 충분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김호수의 아들은 2017년 전자부품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었죠.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 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 성명, 연령, 그리고 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회 고위층임을 알려 자신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었죠. 이런 가운데 규제당국 고위공무원과 국세청 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유력 인사들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적인 성격을 띤 금융권 등에서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요. 하지만 민간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이 증거가 담긴 인사기밀 문건이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리스트가 세계일보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GD 리스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청탁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탁 대상자 아버지의 이름과 현재 직함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가령 모모부 아무개 국장 자녀 혹은 LG 아무개 임원 조카 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명단을 분석해 보면 LG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유력 인사의 자녀들을 특별 취급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LG를 직접 담당하던 한 간부는 LG전자 최고 재무책임자에게 청탁을 넣어 조카를 입사시켰고 국세청 다른 간부는 LG전자 상무급의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는데요. 명단에 기재된 유력 인사들의 자녀들은 모두 합격됐습니다. 또한 LG전자가 채용 과정에서 사업 이해관계를 고려했음을 추정케 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LG전자 모바일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SK텔레콤에서는 현직 사장의 아들이 LG전자로 입사했는데
이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곳은 LG전자에서 이동통신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상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관계에서는 통신사가 갑이라면서 LG전자는 휴대전화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을 이하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LG그룹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또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일단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GD 리스트는 LG전자 본사 채용팀과 산하 6개 본부 인사팀 구성원만 공유했고 임원과 담당자 등 극소수만 이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LG그룹이 이 같은 청탁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기엔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2인자로 불리는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이 청탁관리 문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LG전자의 채용 청탁과 관리 행태는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그게 바로 작년 일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한 해 수사를 벌여 LG전자 임원 1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중 4명을 불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는데요. 약식 기소는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 대해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을 회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만약 판사가 검사 판단 그대로 수용했더라면 이번 LG전자 부정채용 전말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을 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했고 이 사건은 오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도 공소장에 GD 리스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외부에서 실체를 알기 어렵게 한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LG 측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지는 몰라도 형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즉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과연 어떤 국민들이 무죄라고 생각할까요? 가뜩이나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나 자식의 취업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부모님들이 들으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며칠 전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죠. 코로나로 일상을 멈춘 채 힘들어하는 국민이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보여주는 전력 예비율이 그동안 20-30%대를 유지하다가 저번 주 들어 10.1%까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단히 심각한 위험 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율이 10% 이상으로 유지돼야 일부 발전소가 고장 등으로 멈춰서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또 정전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예비율이 10% 선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으니 여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단시간 또는 상당 시간에 걸쳐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세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있었고 같은 날 인천시 거수 당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2개 동의 전기 공급이 갑작스레 멈췄습니다. 또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도 1, 2분가량 정전이 발생해 약 17,0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자, 물론 전력난에 대비해 아파트에서 변전기를 신형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청사 소속 기관 등에 일정 시간 동안 에어컨 사용을 일부 중단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전력 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예방 정비로 정지 중인 원전 3기를 조기 등판시키기로 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번 전력 수급난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가운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 공급 불안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한울 1호기는 1년 5개월 전 완공이 됐는데요. 그때 정부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면 지금 하루 1,4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쟤는 국내 총 발전 가능량의 1.4%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런데 이 원전의 가동 허가를 너무 늦게 내준 탓에 내년 3월에야 상업 운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신한울 2호기까지 가동이 됐더라고 한다면 총 전력량을 3%포인트가량 더 끌어올릴 수도 있었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도 굉장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기존 원전이라도 돌리면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될 텐데 원전 8기는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멈춰서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요. 재가동 대상인 4곳 모두 노후화가 심해 대기오염 배출량 1위 사업장이었던 곳입니다. 탄소 중립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은 배제한 채 탄소 배출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더 돌리겠다고 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을 불러 모아 전력 사용을 자제하고 전기를 아껴 쓰라고 압박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러고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웃돌고 있다니 참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그런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때문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추미애가 대선에 출마하는 바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김두관이 화가 난 건데 추미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정치권에 뛰어들게끔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윤 전 총장을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지지율까지 유지시켜주고 있으니 추미애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대권주자인 김두관이 환장하시기 일보 직전인 듯합니다. 김두관은 19일 광주 5.18 묘지에 참배한 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제대로 못하고 대권 후보로 키워준 추미애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은 지난 17일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묘지를 참배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정신을 모욕하고 있다며 대권 후보에서 그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미애와 윤 전 총장을 싸잡아 비난한 것입니다. 야당 또한 김두관의 추미애 책임론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원래 정치할 생각이 없던 윤석열을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만들어준 사람이 추미애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도 김두관 발언에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추미애가 대선 주자로 나오면서 윤석열이 공정하지 못한 권력에 맞서는 이미지가 대중에게 더욱 부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본경선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9월 5일로 예정한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그보다 5주 후인 10월 10일에 이뤄집니다. 코로나 확산세 등을 감안했을 때 일부 일정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예비경선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까지 본경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처럼 상황에 따라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게 아닌 현재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 대선 120일 전인 올해 11월 9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뒤늦게 출사표를 던진 후발주자였죠. 초기 지지율도 열세였는데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당시 후보를 꺾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막판 단일화 경선에서도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최재형 전 원장은 자신이 오 시장과 비슷한 처지라고 보고 역전 노하우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전 원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만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와 저력을 보고 감동했다며 역시 고수이시다라고 덕담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입당을 너무 잘하셨다. 이제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인사들을 만나며 네트워크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빠르게 당에 합류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래도 당내 인사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며 선거도 결국 도와주는 사람과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최 전 원장 측이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앞으로 당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은 자유롭게 당내 대선 주자의 선거 캠프에서 직책과 역할을 맡고 활동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캠프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내 인사들을 만나며 지지층 기반을 쌓고 있는 반면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정당 밖에서 장외 정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좌파 표심 잡기를 시도했고 오늘은 우파의 심장 대구를 찾을 예정입니다.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대구를 연이어 찾는 일정 자체가 최대한 모든 지지자들을 아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최근 들어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공개적인 만남도 피하는 모습인데 이 또한 좌익층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메시지를 담당하는 공보팀도 강화했습니다. 장덕상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보기획팀장으로 새로 영입했는데 장덕상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대변인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모든 지지층들을 다 끌어모으려는 행보를 보이는 만큼 캠프진 구성도 참 다양하게 하는 듯합니다. 오는 21일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김경수의 유무죄 여부가 대선판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경수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 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천여 개에 총 8,840만 회의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산채를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를 기소한 허위범 특검은 경공모 실무진이 수사 초기 김 지사 방문일이 특정되기 전에 시연 스마트폰을 지목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실제 방문일 시연으로 추정되는 로그 내역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보고 있고요. 김경수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봤을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소심까지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대법원이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쟁점을 판단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의 구속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통상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 등으로 석방 중인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 명령을 함께 내려 수감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김경수의 유무죄 판단과 더불어 법정 구속 여부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경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7개 종단 종교인들이 김경수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접수된 이 탄원서에는 불교 대표로 원행스님, 기독교 대표 이용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 유교 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도 교령,
민족종교대표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받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며 깊은 통찰력과 해안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에선 김경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들은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라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김경수는 선량한데 주변의 나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김경수에게 떠넘겼다. 이런 취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종교계의 이 같은 탄원서에 대해 김경수 측이 동원한 마지막 카드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정상 참작을 통한 피고인의 형량의 감경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탄원서가 동원되는 것이 일방적이긴 한데요. 하지만 김경수가 동원한 탄원서가 7개 종단의 대표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측근 중 측근 또는 실세라는 김경수의 정치적 무게감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죄를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법정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유무죄에 관해 영향을 미치려면 탄원서가 훨씬 더 일찍 제출됐을 텐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탄원서를 낸 것을 보면 이신구속 문제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무려 7개 종단 대표들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를 선량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는 일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종교를 앞세워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정권 차원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인 2018년 초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간에 불러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준 적이 있었죠. 오너일과 관련 재판이 법원에 걸려있는 와중에 사기업의 법무팀 직원들이 대법원장 공간에 들어가 만찬을 했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자리에서 아직도 내려오질 않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라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고 시인하고 자진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죠.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뉴스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위해선 이른바 건국대 수사 무마 의혹 사건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의 딸 유자은 현 이사장이 건국대의 사업체를 통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더 클래식 500은 운영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털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2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 투자를 사립학교법과 교육부 지침 위반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법인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국대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8월과 10월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 수장이었던 이 부장검사 등이 각각 골프회동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부장검사와 건국대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김모 부장검사는 연수원 동기인데다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박영수 특검이 등장합니다. 박영수가 건국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5월 초쯤 김경희 전 이사장, 정치권 인사, 제약계 인사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김 전 이사장의 주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과 김경희 전 이사장이 만난 정황이 알려지자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이 식사 자리가 앞선 두 차례의 회동에 이은 수사무마 청탁의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박영수 특검이 이 부장검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근격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있었던 김경희 전 이사장, 이 부장검사 등과 회동을 주선한 건 다름 아닌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 씨는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와 고급 수산물 등을 제공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장검사에게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소개한 건 다름 아닌 박영수 특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영수 특검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텐데,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과 김경희 전 이사장 만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7일 검찰은 건국대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을 받은 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수사 의뢰를 했던 교육부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건국대 노조 역시 지난 1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이유서를 접수했습니다. 즉,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오너일가 관련 재판이 법원에 걸려있는 와중에 그 기업의 법무팀 직원들을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장 공간에 불러놓고 대놓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뇌물죄로 몰아 정권을 몰락시킨 특별검사 박영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죠. 경찰이 박영수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국민 여러분께서 두 눈 무릎 뜨고 부릅뜨시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